순자야, 순자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이게 다 뭐냐? 이거 너희 집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 너 아니니? 이게 다 뭐냐? 우리 집 같은데. 아이고, 영수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순자야,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 이거 너희 며느리가 너 몰래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닌단다. 네 흉도 보고 집안 흉도 보고. 어휴, 내가 다 속상해서 말도 못하겠다. 저는 72세 박순자입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불안하다며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와는 결혼할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결혼 15년이라 며느리 지연이와 한 집에 산 세월이 벌써 그만큼이나 되었네요. 아들 민석이가 중견기업 부장이랍시고 바깥일에 바쁘니 집안 살림은 자연스레 저와 며느리의 몫이었지요. 저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가족들의 끼니, 걱정과 집안 대소사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더군요. 전에는 곧잘 제 말에 네, 어머님. 하고 대답도 잘하던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부쩍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도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제 옆에서 남편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대신 고개만 푹 숙이고 그 네모난 것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야 다 저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북엇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며느리 지연이한테도 한 그릇 떠주며 말했죠. 예, 지연아, 아침 먹어라. 민석이가 좋아하는 북엇국 끓였다. 아, 네, 어머님. 근데 저 아침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한술 떠야 속이 든든하지. 내가 내 입맛 생각해서 심심하게 끓였다. 제 딴에는 신경 써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국물만 몇 번 깨작거리더니 수저를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그 스마트폰을 힐끔거립디다. 그때 얼핏 봤는데 자기 앞에 놓인 국그릇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별나다 싶었지만 젊은 애들 유행인가 보다 했지요.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손주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태연이 학원.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옆집 순이 할머니 손자는 동네 보습학원 다니고도 전교에서 몇 등 한다더라. 너도 너무 애 잡지 마라. 어머니, 요즘 애들은 저희 때랑 달라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제가 알아서 다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하면 뒤돌아서서는 또 그 스마트폰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대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막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대놓고 너 지금 뭐하냐? 묻지는 못했어요. 그저 요즘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속으로만 사겼지요. 시간이 흘러 한 1년쯤 되었을까요?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옷차림도 부쩍 화려해지고 전에는 보도 못하던 비싼 화장품이며 가방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군요. 여보, 요즘 당신 좋은 일 있어? 안색도 좋아 보이고 쓰는 것도 좀 달라진 것 같네? 아들 민석이가 한 번은 신기하다는 듯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 그냥 그동안 아껴둔 돈 좀 썼어요. 자기 보기 좋으라고 신경 좀 쓰는 거지 뭐. 하고 웃어넘기는데 저는 그 모습이 영 맞득잖았습니다. 무슨 돈이 갑자기 생겨서 저러나 싶었지만 제가 알 길이 있나요? 다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느끼한 서양 음식을 저녁상에 떡하니 차려놓은 겁니다. 파스타인가 뭔가 하는 국수에다 시뻘건 고기 덩어리를 칼로 썰어 먹으라는데 도저히 속에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얘야, 이건 다 뭐냐? 나는 이런 느끼한 거 입에도 못 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걸 차렸어? 정 먹을 게 없으면 김치에 물이라도 말아다오. 어머니, 가끔은 이런 것도 드셔야 건강에 좋대요.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특별히 솜씨 좀 부려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결국 그날 저는 맨밥에 물 말아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 스마트폰으로 식탁 사진을 찍어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 아이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는구나.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 볼까봐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 학원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태연이 수아 걱정돼서 한마디 하면 대놓고 면박을 주더군요. 수아 피아노 학원. 그거 꼭 보내야 하냐? 내 생각엔 주산학원이 암만 해도 더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수아는 피아노 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주산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할머니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어미라는 것이 할미 말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다니요. 세상에 세상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늘 다니던 동네 경로당에 마실을 갔는데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순자야, 순자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이게 다 뭐냐? 이거 너희 집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 너 아니니? 영숙이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세상에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웬 이상한 그림으로 얼굴만 살짝 가렸지만 누가 봐도 저였고 우리 집 구석구석이 다 찍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목도 해괴망측했습니다. 시월드 생존기라나 뭐라나. 이게 다 뭐냐? 우리 집 같은데 아이고, 영수가.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냐?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숙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순자야,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 이거 너희 며느리가 너 몰래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닌단다. 내 흉도 보고, 집안 흉도 보고, 어휴, 내가 다 속상해서 말도 못하겠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손주 태연이한테 부탁해서 그 문제의 시월드 생존기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제가 난청이 있어서 가끔 며느리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건망증 때문에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깜빡하는 것까지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보청기 ASMR 못 알아들으시는 척 연기하시는 건지 오늘도 깜빡깜빡 건망증, 여왕 시어머니의 치매 예방 프로젝트 이런 제목들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손주들한테 할머니 말은 적당히 듣고 넘겨라 라고 며느리가 가르치는 장면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한솥밥 먹는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렇게 만천하에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웃고 즐겼다니 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날로 저는 아들 민석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장 며느리를 불러다 앉히고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민석이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요?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건 그냥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런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내 글 보고 위로받고 공감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30년 구박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듯 말하는 그 아이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라고요? 사람 하나를 병신 만들고 그걸로 돈까지 벌면서 그게 스트레스 해소라니요. 얘야, 내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모진 짓을 한단 말이냐? 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가족회의인지 뭔지 하는 것이 열렸지만 그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고함과 눈물, 원망만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지요. 손주 태연이와 수아까지 엄마의 행동에 실망했다며 울먹이더군요. 엄마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할머니 이야기 봤다고 저한테 막 놀렸어요. 할머니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엄마 진짜 미워. 할머니 불쌍해. 아이들 말에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끝내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라는 말까지 꺼내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큰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앓다가 결국 여동생네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게 되었지요. 며느리 얼굴을, 아니 아들 녀석 얼굴조차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그 문제의 SNS 계정인지 뭔지를 없앴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인터넷이라는 망망대해에 퍼져버린 제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동생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니 괘씸한 마음 한편으로 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지요. 일어나거라. 무릎은 왜 꿇고 그래. 남사스럽게. 그날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울면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지난날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하게만 대했던 것은 아닌가, 내 방식만을 고집하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굴었는지 모르겠다. 내 딴에는 그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우리 집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는데 내 표현 방식이 너무 서툴렀던 게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 리는 없겠지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상담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 전문가라는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다시 붙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몰라주실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이제라도 노력할게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얘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 이상한 SNS인가. 뭔가에 올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와서 직접 말해주지 그랬니?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썼을 텐데 말이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더군요. 아직 우리 사이의 노인강은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 용기는 생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웃음꽃을 피울 날이 오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진심을 표현하는데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모쪼록 이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더 단단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